연거푸 두 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굉장히 제가 당황이 많이 됐습니다. 제 아내는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신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콕으로 잠깐 피신을 갔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경찰들이 와서 주변을 조사하고 또 이민국에서 이제 소환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사는 지역에 제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제가 네팔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얼른 방콕을 잠깐 피신을 갔고 거기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었어요. 뭐 때문에 제 아내가 넘어졌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혹시 뇌경색은 아닌지 아니면 치매가 이제 오고 있는 건지 굉장히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방콕에도 이제 의료 시설이 괜찮고 그런데 그 의사가 다 이렇게 보더니 뭐 그 혈전이 이렇게 지나간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뇌는 심장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 가서 이제 좀 전체적인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마음에 굉장히 초조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네팔의 교회들이 이제 그 종교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네팔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작년에 11월 말쯤인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신경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MRI 가지고는 잘 모르고 틀림없이 심장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치매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 있는 심장 전문병원에서 거의 한 달 아주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그 원인 증명할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 때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전혀 처음으로 듣는 얘기고 그런 일도 있나 싶었는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초에 이제 시술을 하기로 그렇게 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의사들하고 이렇게 좀 제가 알아보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서 그 상당수가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그 아이가 크면서 그 방하고 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던 중에도 일부는 심장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아내가 이제는 좀 안정을 취하고 제가 11월 달에 이제 들어갔다가 12월 말에 제가 이제 다시 시술하려고 나왔는데 아내하고 얘기가 하지 말자. 시술은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뭐 또 그것이 마지막 최종 그것도 아니고 분명한 원인도 아니고 해서 그냥 시술은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한의사분들은 또 그분들은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답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즉슨 그분 얘기는 지금 뭐 다른 치료도 좋지만 그 완전히 기진맥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탈진이 된 상황이라 무슨 치료가 지금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일단은 그 건강 그러니까 뭐 기를 보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사실적으로 제 아내가 많이 지치고 그래서 늘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침을 맞고 또 한약을 지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네팔 현장에는 늘 지금 건축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 개척하는 지역에 또 할 일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2월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팔에 지금 제2 선교 센터를 아주 서쪽 멀리에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또 겨울에는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전화가 제 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지금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일을 다 제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다짐까지 하고, 저희가 그 지방에서 카트만두까지 오는데 이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또 다음에 연락 오기를, 일단은 안정이 되고 아빠가 금방 오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제 아들도 지금 딸도 이제 가까이 또 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뭐 급히 올 것은 없다. 또 제 딸이 이제 방학이라 또 시간이 있어서 제 아내와 계속 이제 있으면서 저도 또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한 거의 3주 정도 된 2주 전에 지금 들어왔는데, 쓰러진 뒤로는 뇌를 이제 많이 검사를 했는데 뇌에 이게 변성이 좀 생기고 그 뇌경색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뇌 그 동맥에 그 풍선 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겼는데 이게 조금만 크면은 이제 시술을 해야 되지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또 뇌파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도 지금 많이 지나갔고 또 심장 검사 하다가 또 뇌 검사 하다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우울해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내려서 일단은 뇌파를 잡아주는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약을 이제 먹은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되는데 조금 효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지만 여전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수족의 힘이 빠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지고, 또 정신이 이렇게 핑 도는 그 현기증 오는 그런 증세가 오고 몸이 이상한 그런 느낌이, 그런 증세들이 이제 자주 와서 거의 제 아내하고 지금 같이 제가 지금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고 학교를 이제 가고, 저는 3주 전에 그 서쪽에 니에미아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그 팀하고 같이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도 혼돈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인지 아마 지금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원인들이 무엇이고 어떤 증세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 아내랑 계속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네팔에서 25년 살고 또 네팔에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에서도 이제 살아서 지금 89년도에 나갔으니까 딱 3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지리산 높이인 그 바기오라고 하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 번 쓰러졌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중풍 뭐 초기나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서 철수를 하려고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CT를 찍어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쓰러지는데, 어떤 분 얘기가 이건 고산증세라는 거예요. 고산에서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혈압이거든요. 당뇨는 아닌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은 막 기진을 하는 그런 체질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바기에 살다가 마닐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 뒤로는 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팔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제가 간증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팔에 가서 사는 데가 또 지리산 높이에요. 카트만두가. 원래 네팔은 산속에 있는 나라의 전체가 산입니다. 근데 수도도 산속에 있는 이제 하나의 분지가 좀 큰 면적이 있어서 거기에만 300만 인구가 살지, 다른 데는 다 산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도 사실은 이 고산 증세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병력이 좀 있어요. 그런 체질적인
그런 지리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데 7, 8년 지금부터 전에부터 조금 많이 이제 어려운데 아마 그때가 이제 갱년기 이런 과정 중이었고 또 사실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웠기도 했죠. 부모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쯤 얼마 전에 이렇게 연이어서 돌아가시고 또 제 아내가 친한 친구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뭐 저희 또 자녀들도 계속해서 3살, 7살 때 제 어릴 때 데리고 나갔는데 지금 이제 37, 34이거든요. 아니 38, 34인데 그 외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나라인 겁니다. 아들은 군대 생활만 좀 했지 한국 사회를 잘 보는데 여기서 직장 생활 해야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제 며느리도 선교사 딸이 돼가지고는 한국은 잘 몰라요 서로 간에. 이런 것들 속에서 엄마로서 뭐 아빠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무심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2015년에 딱 4년 됐는데 강도 7에 가까운 지진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7이면 6.97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집들이 무너지고 3층짜리가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 집이 그냥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런데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진이에요. 여진. 지진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이제 왔다 가니까 충격이 되는데 여진은 잠깐만 흔들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황 증세,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희들은 필리핀에 살면서 그 지진을 한번 큰 지진을 경험했는데 네팔에 와서 경험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요.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런 지금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선교지 열악한 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나이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탈진이 된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제 살 수가 없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게 그 큰 날개로 막 이게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라는 것은 날개를 쫙 펴면 밑에서부터 기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기류를 타고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르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년퇴직은 없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자꾸 생각이 되져요. 일단은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지금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들으면서 부작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듣는 약을 계속 먹는 건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의사를 신뢰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만났고 또 엊그제도 2가지 또 심장검사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고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어올 적에는 이제 선교를 이제 접어야 되느냐, 다시는 또 네팔에 못 나가는가. 뭐 아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제가 어디 가서 문의를 해도 뭐 의미가 없잖아요. 제 아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저이고 가장 위기의 시간이라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믿음은 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될지 이게 제가 좀 답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이제
선교를 마무리돼야 될 그런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64하고 제가 이제 67인데요. 뭐 60대는 아직도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년퇴직해서 연금에 이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이 나이기도 하니까, 또 건강했다가도 또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마지막 선교를 정리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때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깊은 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25년 이제 네팔에 살고 있는데 3년 반 정도 됐죠. 서쪽에 한 이틀 버스로 이틀 거리 되고, 제가 차로 운전해도 이틀 해서 가는 거리에 그 아주 산속 깊은 도시에, 아주 시골이고 도시이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나와야 될 사람이 더 깊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또 일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일을 또 지금 벌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뭘 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의 한가운데 이제 진심은 내가 이제 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제가 25년 동안 네팔에 살았으니까 뭐 언어랄지 문화랄지, 또 네팔 사람들의 그 많은 그 네트워킹이나, 제가 또 훈련시키고 또 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햇빛을 좀 안 받아서 제가 얼굴이 좀 빛이 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네팔에 가면 네팔 사람보다도 더 네팔 사람이라고 저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네팔에 가면 한국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 또 경험, 또 그런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서쪽 지역은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 아주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하자.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빠져나오면 이제 제 후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저는 뭐 한 2, 3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젊은 선교사들이 아무 힘있게 또 의욕적으로 들어와도 10년은 걸려요. 왜냐하면 언어 배워야지, 또 그 문화 네팔 사람들 익혀야지, 또 그 10년이 금방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제 남은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이고 후진 선교사들에게 이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선교관도 우리 이제 여기 일진으로, 또 이진은 아까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이진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일진이 네팔에 들어갔다 이제 와서 봤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그쪽 지역에 큰 센터도 지금 지어놨고요. 학교도 아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5가정 정도가 들어가도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될 정도로 지금 준비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는 2015년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10명도 안 되는 숫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교직원 한 10명 됐죠.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수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3년 반 전에. 그러던 것이 뭐 20, 30명으로 늘어나고 5, 60명으로 늘어나고 15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4년째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4년째 다시 입학 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 27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명문 학교로 됐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와서 찬송하고 그랬는데, 제가 초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와서 먼저 보시고, 일진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충분히 상상이 된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놀라실 거예요, 오시면. 그래서 그 한 6, 7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저 대구나 광주 정도 되는 그런 서쪽 지역의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명문학교예요. 다 사람들이 코리안 스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청년들이랄지 한국 그 시니어들이 계속 들어다니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보이고 또 한국말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코리안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찬송도 하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80% 90%가 다 힌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녀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이제 명문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영장도 이렇게 풀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전혀 창의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제 학교를 하고 또 교사들이 다 그 크리스찬들인데 저희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줘요. 또 그 대신 학비는 2배로 비쌉니다. 아이들 되는 학비. 그러다 보니까 2배로 비싸니까 2배로 더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했고 저희들이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이제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 진짜 부모가 이렇게 안고 업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가 뭐 벌써 2년 때부터 학교가 자립돼 가지고요. 지금은 교사들에게도 월급을 많이 줘요. 네팔은 학교가 뭐 유경사업이라기보다도 비즈니스예요. 컴퍼니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큰 수단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에서 돈을 많이 받고 학생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월급을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늘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학교 수준이 항상 그 모양인데 저희들 학교가 아주 탄탄합니다. 정말로 학교가 큰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를 또 이제 거기서 한 2km 떨어진 곳에 4층으로 단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모금운동 다니지도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부터 몇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이 모아졌어요. 건축 헌금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그쪽 서쪽에 수없이 들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서쪽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사는 사람들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제가 끊임없이 들어다녔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그 내전이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못해서 이제 막 들어간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이제 센터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센터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대학생들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그 사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거기 인근에 그 국립대학과 주립대학이 큰 게 2개나 있는데 교대 4대 학생들이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 그 학생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사역자로 보내려고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연수 훈련을 시키는데 재밌게도 네팔의 대학교는 3부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면 끝납니다. 이제 뭐 직장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반은 10시에서 2시까지 또 저녁반 2시에서 또 6시까지 이렇게 3부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침에는 대학에 가서 교육학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면 저희 센터에서 자고 먹고 하니까 신학 훈련 연수시키고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훈련시키면 2가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사역자로서 저희 신학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비랑 사역자로 보내는 그런 그 신학교 신학 훈련 사역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시골에는 뭐 네팔은 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사역자가 그 교회를 또 목회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골짜기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지교회들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이제 네팔의 그냥 초대 원형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심지어 학교도 안 나갔거나 초등학교 뭐 3, 4학년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또 목수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자기의 그 생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목회가 굉장히 좀 열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대 사대생들을 훈련시키면 교사가 돼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교사니까. 그리고 이제 월급을 사례를 교회에서 안 해도 월급을 학교에서 또 정부에서 받으니까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생업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도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 돈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를테면 양계랄지 또 염소를 키우는 일이랄지 또 채소 농사, 특별히 이제 거기에 네팔 사람들이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병아리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부화기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전자전기의 전문가인데 이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60에 정년퇴직하고 이제 70인데 지금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들어와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계란을 21일이면 부화가 되니까 그렇게 부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전구로 저희들이 이제 가열해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크롬선인가 그걸로 해서 열선으로 해가지고 또 냉장고에 이렇게 그 서머스탯이라고 온도가 올라가면 켜지고 내려가면 꺼지고 하는 그런 그 온도 조절기를 달고 해서 그분이 그 부화기를 지금 만들어서 몇 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21일 만에 결함이 80% 이상이 나오는. 이제 문제는 유정란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유정란을 구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양계를 하면서 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제법 돈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도 여기 이제 어느 뭐 대학의 그 기계과 교수가 그 또 닭을 키우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동안 계속 토론하고 네팔 현장에서 재료는 뭘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이즈를 하면 되는 건지 해가지고는 드디어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제 장로님이 가서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도 지금 거기서 한 20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염소를 이제 키워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주면 그분들이 염소를 키워가지고 새끼가 나면 2마리가 나면 한 마리는 그 목사님 거고 한 마리는 이제 제가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 우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도 이 훈련 운영하고 하는 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자고 먹고 또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가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선교비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너무 늘 가난한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 있는 힌두의 높은 계층 사람들은 부자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농토를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작으로 내주면 축하라고 일하면 그냥 겨우 그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세비나 받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불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다 천국 시민이고
전국에 가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냥 교회 사역에 또 복음 전도 사역에 만 열심을 냈는데, 오래 살으니까 너무 그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이분들도 자녀들도 좀 가르치고 또 어느 정도 웰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막 화가 치밀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존을 위해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염소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양계를, 기계를 이제 주어서 이렇게 부활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돈이 되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인데 연봉이 1억이래요. 그분이 집사님인데요, 60이 된 집사님인데, 그 다 내려놓고 거기 와서 네팔의 청년들에게 패션 디자인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우리 수리케 그 서쪽 지역에 자매 둘을 보내가지고 1년 반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엊그제 훈련을 마쳤거든요. 와서 이제 의상실을 차려가지고 니도 좀 돈 좀 벌고 또 나도 거기서 좀 사회비 좀 지원을 받자, 이렇게 할 요량으로 그동안 패션 디자인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쪽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젊은 우리 후진 선교사님들이 왔으면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심각합니다. 젊은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갈수록 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네팔에도 이제 일부 또 오긴 오지만 그 깊은 그 오지로는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못 오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다 어려서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 요즘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니까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 것은 개척하고 후진들을 이제 거기다 심으려고 했는데, 후진들은 안 오지 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제 아내 때문에 저는 네팔에 못 가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벌려준 일들은 제가 안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네팔 선교를, 허선교사를 도울까 한번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그냥 시계만 보고 있습니까? 심각한 표정들을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요즘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요즘은요 시니어가 대세입니다. 시니어가 대세.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라면은 나이가 50대 후반, 60, 70 이런 분들이 시니어라고 이제 그래요. 인생 시니어지요. 사실은 신앙에도 시니어예요. 옛날에 다 젊었을 때 천막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교회 돕고 그런 신앙에 다 어쩌면 연륜이 있는 시니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나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만 받으면 이건 황금기라고 그래요. 황금기 나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실버라고 그래요. 실버라는 것은 이제 실버타운에 가서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고생하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실 때 되면 잘 가세요 하는 게 이게 실버고, 이게 황혼기, 이제 해가 기울어지는 이제 저녁 노을이 찾아오는 황혼기예요. 근데 그런 말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예요. 황금, 뭘 알고 이제 막 일할 때입니다. 황금기. 그리고 시니어입니다. 실버가 아니고 시니어.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네팔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들어다니면서 저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지난번에 그 70된 그 부학이 제작하러 오신 선교사님, 장로님인데, 그분이 선교사님 빨리 한국 가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또 딴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는 이제 시니어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센터에 또 학교에 다 네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돈 번다고
외국에 뭐 회사에서 취직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다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제가 돕고 또 주의 일을 같이 부르심을 받아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제가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네팔 현지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서 있어야만 일이 더 잘 돼요. 우리가 없으면 잘못 오면 죄송합니다만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할 건데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일하면 서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고 또 현지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지만 들어다니는데 제법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 시니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50대 지금 된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이 미용 피부 관리의 전문가시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들어가가지고요 6명을 뽑아가지고 이 머리 카트 이 미용을 훈련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저 자료들을 도구들을 다 주고 나왔는데 지금 오늘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그 시골 아줌마들 우리 학교 여선생님들에게 다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도 한국말로 해요. 근데 거기서 한국말 통역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이미용 피부관리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 집사님이 나오셔요. 지난 한 3, 4개월 동안에 여러 명이 지금 들어다니고 있습니다. 65세 된 전지였던 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원래 목공을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즘 시니어 나이에 은퇴하고 되면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교육, 제빵 제과 교육, 또 목공의 훈련 뭐 이런 걸 시켜준대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보조를 해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목공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공 이제 도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급한 게 목공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이제 그 옆에 한 12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채소를 지금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시금치니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채소들을 가지고 뿌리고 제법 싹이 나서 이제 그걸 뜯어 먹다가 지금 왔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것도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달수 고구마. 달수 고구마 들어보셨어요? 달수 안 들어봤죠? 달수 고구마가 왜 달수 고구마를 하냐면 이렇게 달수가 있냐 그래서 달수 고구마래요. 근데 그분들이 종자를 일본에서 갖다가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진짜 이렇게 달수가 있냐 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자색의 고구마 있는데 그건 갈아 가지고 우유다가 섞여서 먹는데 그분들이 와서 고구마를 심어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 내린 걸 갖다가 이제 거기 비닐하우스 다니고 양집사님이 3달 동안 있으면서 그냥 뭐 그 우리 건축 중에 있으니까 커튼 공사하지 낮에는 또 가서 그 농장에 가가지고 채소 갖고 고구마 심고 물 주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3달 동안 섬기다 가셨어요. 여럿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부부는 와가지고 그분은 LG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딱 정년했는데 이분이 와서 일찌감치 저희들은 시니어 선교사 나가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건축 일을 뭐 페인트 칠을 다 하고 그 권사님은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기가 좀 힘드는데 그분 때문에 그냥 반찬 걱정 없이 많이 뭐 고기 반찬이나 잘 먹고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갔는데 그분 이제 1년 뒤에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대로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벌써 2년 전부터 은퇴하고 나서 야간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1년 채우면은 이제 다시 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성기사님이 내 말 하려고 지금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가 이제 그렇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다음 주에 4월 16일 날 어떤 또 목사님이 들어가세요. 67세인데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나와서 잠깐 2주 동안 왔다 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제목을 여기서 응답받았다. 내가 그렇게 꿈꾸는 그런 선교 현장이 바로 여기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성의사님 저를 이렇게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다 넘겼어요. 그분은 원래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신 분인데 이제 학교 조기 은퇴하시고 목회를 한 10여 년 동안 하시다가 저 지난주에 교회를 다 넘기고 다다음 주에 16일 날 티켓팅을 했어요. 그냥 들어오려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자기 아이들 데려 놀고 애들 이제 한국말 가르치겠다. 영어 선생님인데 한국말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분이 농사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농장 뿌려놓은 거 그분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청년이 같이 이번에 들어와요. 그 목사님을 같이. 네, 그 청년은 그 학생은 조금 문제아예요. 학교 적응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잠깐 가서 봤는데 아하, 얘도 문제지만 얘 부모도 문제겠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얘는 착한데 보니까 뭔가 생각도 있는데 문제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문제아가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다가 그만둬라. 그리고 네팔에 가서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그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얼마나 길이 있으니까 그 부모들도 제에게 오케이 해가지고 티켓팅을 했어요. 들어가기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면은 뭐 이제 영어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고 네팔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우리 학교가 또 영어로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얘가 드럼을 좀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럼 너 드럼 좀 가르쳐라. 학교에 드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이 지금 들어가. 하나는 시니어고 하나는 청년 이제 단기 봉사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한 4개월 전에 청년 한 명이 군대 갔다 막 와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봉사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왔다 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도 한국말 가르치고 애들하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애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근데 우리가 또 센터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새벽에 이제 6시에 깨워가지고 체조시키고 또 간식 이렇게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내고 이제 오후에 오면은 다시 태권도 가르치고 또 이제 그 방과후 수업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면서 또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하는 이 청년인데 3개월 동안 있다가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성별을 하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다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영어로 썼지만 뭐 선생님 그동안에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쓰는데 이걸 본인들이 읽으라 하는데 읽다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또 그거 한 녀석은 가가지고 막 엉엉 어떻게 우는지 아니 저놈 자식 뭐 부모 상당했나 이럴 정도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안 돼요. 언제 또 오세요.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까 하는 깜짝 제가 새삼 놀랄 정도로 됐는데 그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따져보면 자기가 뭐 그렇게 많이 해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해줬죠. 애들 과일 사다 먹이고 깨우고 학교 챙겨서 보내고 이뻐하고 사랑이 많이 굶주린 아이들인데 그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러 차례 그렇게 경험하고 가는 거 보니까 시니어 청년들이 오면은 내 사역에 우리 네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열매들이 많을까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자퇴를 시켜가지고 데려가면 그 무모한 짓이죠. 그죠? 근데 그 학교가 생길 적에 3년 전 얘기인데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막 올라간 학생 2명이 자퇴를 하고 거기에 왔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자퇴시켜서 보냈는데 애들도 대단한 거예요. 학교를 딱 그만두고 왔어요. 근데 뭐 문제아가 돼서 온 건 아닙니다. 한 그 학생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일본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뭐 학력고사 보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 해서 자기는 그리고 검정고시 얼마든지 합격하니까 가서 봉사하고 나는 인생 대학을 먼저 경험하고 공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왔고요. 또 따로 온 청년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했는데, 이 두 청년이 하나는 태권도를 잘하고 하나는 검도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태권도 검도 가르쳤고요. 또 하나는 바이올린을 잘해가지고 바이올린 애들 가르치고, 한 명은 또 플루트를 잘해요. 그래서 플루트를 가르치고. 근데 얘들이 와서 5개월 동안 있다 갔는데, 야 너희들 검정고시 어떻게 할 거야, 좀 공부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지게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애들이 또 요리를 또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제 아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그 학생들을 이게 제멋대로 잘만 키우면은 정말 멋있고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입시 지옥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그 부모가 애들 그렇게 초라하게 빈약하게 그렇게 고생시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둘이, 근데 지금 하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돈이 어려워가지고는 이제 강원대 어디 국내 대학으로 들어가고요. 한 명은 이제 덩치가 이렇게 커요. 아주 유순한데 간호대학에 들어가세요. 남학생인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문제가 있을수록 그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데려다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 아이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왜 사는지 목적의식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공교육이 무너졌네. 이 한국의 사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서운 아이들이 많지, 사회도 지금 문제지. 이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애들도 그 현장에 와가지고 지들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은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불평이 많고 불만족하게 사는데, 거기 오면 물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 참,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안 와버린데. 예, 물이 이제 잘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전기도 잘 안 들어와요. 거기 오면.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오지, 물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죽을 맛이죠. 그죠? 이 청년들이 머리를 못 감으면 미치더라고. 그냥 머리를 매일 감아야지, 그냥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부터 삶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한국에다 만들어서 훈련시킬 수도 없고 네팔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요즘 물 잘 나오게 했어요. 그 얘기. 여전히 물은 부족하지만 우리 삶은 풍요롭습니다. 밤에는 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뜨고 밝은지. 그리고 그 도시라고 했는데도요, 시골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여우들이 가까이 와서 울어요, 밤에는. 그 정도로 시골이고요. 그렇게 또 우리 옛날 살던 정서들이 있고, 정말 네팔 사람들 딱 해가지고 뭔가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저는 30분만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하는데, 저는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가 좋냐 그래, 저는 아이들 이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그거면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줄다리기도 해도 애들이 좋아하고요. 그 줄다리기가 없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아들 데리고 놀고 되고, 또 한국말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밥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밥을 해도 되고, 이런 사역의 기회들이 있는데, 요즘 선교는 사실은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돕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선교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도 뭔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가면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진 선교사들이 안 와서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니어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제 시니어가 대세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같이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고, 앞으로도 또 이제 상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황금기에 대해 이 인생의 황금기에 나도 시니어로서 나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좀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얼마나 그 3년의 공생이 살면서 바삐 사셨어요. 본문 보니까 온 도시와 온 마을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복음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분주하고 바삐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제자를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또 사역자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12명을 보냈고 어떤 때는 이 본문 또 누가복음에 보면 7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재가지고 보낸 거예요. 각지에 예수님이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그렇게 몸소 친히 바삐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사람들을 보실 적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를 잃은 그런 양떼들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네팔에도 가서 보면은 힌두 3억 3천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때로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온갖 잡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하고 문지방에다가 악귀 들어오지 말라고 지방을 붙이는데요. 거기다가 뱀이 수호신입니다. 네팔은 뱀 그림을 붙이고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어떤 사람은 이부자리 밑에다가 칼을 이렇게 부엌칼을 집어넣고 자요. 불안한 거예요. 밤에도 꿈자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자 없는 양들이 그렇게 참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뿔뿔이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지쳐가지고 기진맥진이 돼서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팔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네팔에 제가 갔었고요. 여러분들 오시면 동일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팔에 이제 정말 그동안에 25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지진 얘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우물물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따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주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징역을 6년, 2년 이렇게 살고 했던 그런 당시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힌두교가 국가하고 종교고 그 다음에 힌두교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는 그런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요. 200년이 넘는 왕조가 무너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 내전을 해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지나면서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지각 변동보다도 더 큰 영적 변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 보면요, 이 봄철에 그 버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물가에다 심어만 해도 뿌리가 나가지고 버들나무 자라잖아요. 그냥 교회가 뭐 교회라고 이렇게 가정교회에 모이기만 하면은 꽉 들이차가지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늘어나고요. 예배를 보통 3시간씩 드려요. 한국 분들이 오면은 알아듣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3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하는데 뭐 손을 높이 들고 반절 1시간은 찬양과 경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같이 예배할 때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늘어나고 하니까 네팔에 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0.1%였던 기독교 인구가요 1% 되고 2% 되고 3% 지금 5%까지 봐요. 그냥 뭐 0%에서 1%, 2%가 아닙니다. 이건 2배에서 또 2배, 또 2배, 또 2배 늘어난 게 몇 번 늘어나야 5%가 되잖아요. 0.1%가. 그런 지금 추수할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이 산골 골짜 깊숙이 지금 들어다니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계라고 있는, 어쩌면 세계에 지금 가장 거기가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북한 다음에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정말 추수할 때가 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 그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팔입니다. 제가 그냥 한시라도 빨리 네팔에 들어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그러고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내의 건강 때문에 붙잡혀 있는데요. 뭐 상의 안 해도 결과가 딱 나왔네요. 목사님. 딱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걱정 마시고 당분간 아내 옆에서 계십시오. 선교사님 어디 혼자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나갑니다. 우리가 알아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벌써 작정하신 분들이 몇 분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목사님부터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그래도 기도 받고 나오십시오. 그래도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방 가고 싶어도 또 교회 문 밖에 들어서고 집에 가면 아이고 내 나이에 내가 가기는 어딜 가냐 그럴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또 나이가 그러긴 합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씩 한두 달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선교하십시다. 저는 아내 때문에 많이 참 우울하기도 하지만 네팔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힘을 얻고요. 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을 시니어들까지도 세우시고 젊은 청년도 불러서 거기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네팔 선교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